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뭐 바로 좀 시작을 할까요? 예. 이번 좀 주제가 조금 이게 요즘에 많이 좀 핫하기도 하고 AI와 관련해서는 좀 모호성이 되게 많아요. 현장에 실제로 좀 가봐도 사장님께서 AI 도입하라고 하는데 이거 뭐부터 손대야 될지 뭐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아서 실제 효과는 있는 건가 뭐 등등.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된 좀 이슈를 한번 좀 나름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약간의 그래도 이런 시야로 좀 AI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거를 조금 같이 좀 공유하고자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뭐 제목은 여기 뭐 크게 태스크 기반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결론을 좀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게 좀 AI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좀 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는 이 태스크가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좀 흐름은 뭐 크게 한 그 네 가지 테마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좀 도입되고 있는 상황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들은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로 파일럿으로 좀 해본 내용이 좀 있어서 그 케이스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AI 도입의 함정, 뭐 이렇게 제목을 좀 하게 좀 놨는데요. 일단은 좀 요즘에 그 좀 이야기 나오는 거 좀 정리 좀 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뭐 반의의 시대, 뭐 전략의 수명이 너무 단축됐다, 또 정서가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좀 인사나 경영과 관련된 좀 분들이시라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다루거나 경영 활동을 할 때의 가장 핵심의 그런 패러다임은 예측 가능이었었어요. 예측이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걸 전략 수립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하고, 로드맵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좀 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시대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죠? 아예 여기 중간에 보면 반이 시대라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비선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형이라는 건 앞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비선형은 앞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풋을 넣어도 아웃풋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와도 아예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고, 한 방에 모든 게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시대를 좀 살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더 이상 계획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인사 입장에서 뭘 뜻하느냐가 이제 핵심일 수가 있는데, 인사의 대부분의 흐름은 계획 중심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성과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이 목표 세운 다음에 목표 얼마나 잘했느냐 뭐 이런 정서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흐름들이 많이 지금 도전받고 있는 그런 시대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사 입장에서. 그런데 경영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넓어지는 게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기획이 안 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존재론적인 불안이 형성이 돼요. 거기에 이제 한몫하는 게 뭐 시대상도 있지만 그게 이제 AI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들의 그 관심사 중에 하나는 내가 기반을 잘 닦아놓고 어떤 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상품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으면 그래도 그게 좀 방어를 해주겠지, 시간을 벌어주겠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다시 한 단계 나가고 한 단계 나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경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업 안에서도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즉, 이제 보통 경제적 해자라고 하잖아요. 누군가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거기 둘레에 이제 일종의 그 물길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이런 걸 이제 경제 해자. 즉, 이게 이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이 평준화되고 사실상은 그렇게 차별화를 놓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때문인 것도 있죠. 이런 게 이제 복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윗분들 입장에선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 그 대책의 일환이 AI입니다. 근데 요즘에 표현은 AI 포모라는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도입 배경은 뭐냐면 안 쓰면 그냥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해. 뭔지는 모르겠는데 투자해. 뭔지 모르겠는데 생산성을 높여.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예.
자, 실제 이건 도입 현황을 작년에 또 이제 그 MS에서 또 국내 쪽을 좀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거 그냥 단순 소개입니다. 보면 직장 내에 AI 활용률이 대한민국의 한 73%, 글로벌 평균보다 조금 낮은데 이거 뒤집혔을 겁니다.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또 이게 한두 달 사이에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회사가 구입을 해준 게 아니라 개인이 구매를 해서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뭐 국내가 제일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AI 역량 보유자를 많이 채용을 하는 거, 사용 증가율. 증가율 보면 엄청나죠? 글로벌 평균이 35%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거의 뭐 수직 점프하고 있어요. 이 최근엔 더 높아졌다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쪽을 이제 진짜 와 하고 몰려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정부 주도로 AI와 관련된 거에 지원 사업들도 늘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더더군다나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실제로 일할 때 모니터 한쪽에는 어쨌든 어떤 형태든 그의 모델을 좀 사용을 해서 뭐 단순한 도움이든 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봐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최근에 또 휴넷에서 또 이걸 또 구체적으로 또 설문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업무 활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 뭐 그랬더니 엄청나게 해요. 예. 그리고 당연히 다른 통계니까 뭐 수치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자주 활용을 하냐라고 했더니 뭐 매일 활용한다라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한다. 거의 뭐 한 70% 왔다 갔다 하죠. 예. 그죠? 그리고 주로 활용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거의 정보 검색이나 글 쓰는 거, 보고서 작성하는 거, 뭐 이런 쪽이 조금 아무래도 좀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영자들한테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경영자들한테 좀 경영할 때 AI 기술이 진짜로 필요합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필요하다. 뭔진 모르겠는데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실제로 활용이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모르겠다. 이게 이제 경영자들의 생각이에요. 예.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실제로 효과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경영자분들하고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좀 현장에서 좀 인터뷰를 좀 해보면 AI라든가 뭐 이 비슷한 예전에 뭐 FA라든가 어쨌든 뭐 자동화하는 거에 대해서 경영자들 항상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도대체 뭘 기대하는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뭔가 잘하면 매출 같은 게 증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막연한 상상을 합니다. 예.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크죠,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그쪽이 돼야 돼.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우리 회사가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감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측 가능한 거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거예요. 좀 더 수치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뭔가 단순만 목적인 건 좀 AI나 이쪽 LPA 같은 데다가 다 넘기고 실제로 직원들은 조금 더 핵심 업무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4번이 압도적으로 이제 AI 도입에서 가장 일차적인 효과를 뭘 기대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4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통 4번이에요. 실제로 이제 단순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AI라든가 뭐 이렇게 좀 도입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도입을 해서 돌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회사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뭐 표현이나, 이게 좀 많죠. 예. 그런 이유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건데요. 개별 개별의 그 사람마다로는 확실하게 업무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업무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다면 업무의 질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안 담던 어떤 요소들이 더 많이 담겨져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개개인의 속도는 빨라졌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 개개인들은 빨라지고 편해졌는데 실제로 기업의 생산성으로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나 다 이제 불편한 진실처럼 뭔가가 좋아졌고 뭔가 한다라고는 하는데 뭐가 실질적으로 숫자에서 나오는 거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푸념 섞인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몇몇 경영자의 이야기인가라고 이제 살펴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조금 더 일찍 많이 도입을 했었던 이제 유수의 글로벌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좀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AI라든가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했는데 왜 기대했던 게 좀 안 나올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의 핵심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개인은 빨라졌는데 이게 조직이 같이 빨라지거나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가려면 조직의 프로세스도 그거에 맞춰야 돼요. 근데 프로세스는 그대로인데 안에 있는 각각의 그냥 개인들만 이걸 좀 사용을 하면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내가 AI를 사용을 해서 뭔가가 좀 빨라지거나 뭔가가 더 편리해졌어요. 그럼 남는 잉여를 가지고서 이 잉여에 해당이 되는 게 다른 에너지로 나가야 실제로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세스라든가 구조가 없으면 그냥 편해진 걸로 끝나지 뭐하러 더 하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끊겨져 있는 게 가장 좀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뭐 조사했던 이게 작년 조사인데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곳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걸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달을 하면서 생산성이 그거에 맞춰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숙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AI 등을 도입을 해서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가 그걸 받쳐줘서 그게 같이 생산성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1%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되게 보수적인 뭐 수치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1%가 아니더라도 이건 좀 많이 심각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많이 좀 오고 가고 있어요. 결론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AI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술 중심으로 도입을 하는 게 맞는가? 뭐 뒤에서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기술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계속 발달을 하더라도 그런 AI 모델에 그냥 정말 경쟁력 있는 모델은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럼 다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도입하는 그 기업의 힘이 여러 가지 경쟁력을 좌우로 하는 건데 그 기업의 힘이라는 건 결국엔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내부의 프로세스 구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짜임새 있게 하느냐 이게 오히려 경쟁력인 거죠. 그게 안 되면 사실상 뭐 좋은 도구 썼다라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달하더라도 이 비슷한 과제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정리를 해보면, 자, AI 도입에서 가장 큰 실패 원인은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기존 업무 방식에다가 그대로 얹기 때문인 겁니다. 이건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에서도 AI 관련된 투자의 한 95%가 데이터, 기술, 인프라에 집중돼 있어요. 그죠? 당연히 직관적으로 뭐 AI 하면 이 기술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데이터에 해야 될 거니까 다 그쪽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내부에 업무 재설계를 하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역할을 다시 투입을 하고 이런 방식이 같이 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AI가 어쨌든 표면상에서는 AI가 대체하는 건 업무거든요. 예. 근데 이 업무가 그대로다라고 하면 이건 실제로 효과가 있을 리가 없는 거라서 예. 그래서 기술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AI를 도입했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AI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답변했었던 그 응답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것도 이제 뭐 컨설팅 회사가 조사했었던 것, 그 레포트를 제가 소개를 한 건데 어쨌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차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업무, AI가 하는 그 업무를 어떻게 잘 분해를 하고 사람하고 AI 역할을 어떻게 다시 재정립을 할 거며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AI들을 계속적으로 맞춰나가 줘야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오케이. 그럼 알겠어. 이런 흐름인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자, 그럼 일하는 방식의 재설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큰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분해예요. 예. 기존의 방식으로 되는가? 안 되면 그걸 다시 분해하고 해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알맞는가를 찾아줘야 돼.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재구축을 하는 겁니다. 예. 이 재구축 타이밍에서 무언가를 도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술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 재구축 타이밍에서 도입을 해야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에 이 정도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인사 영역에서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큰 이 파괴와 혁신이 좀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어, 과거의 대부분의 경영의 흐름이나 인사의 흐름은 예측을 이렇게 뭐죠? 전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할 때도 어 이러한 직무면 이러한 일을 해야 돼. 이러한 직무에선 이러한 결과를 내야 돼. 라는 맥락으로 일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을 하면 그 다음 수순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좀 시켜줄게. 이 모든 흐름이 사람과 일을 맞춰가지고, 이 계획 기반으로 모든 걸 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지는 그런 이제 시작점에 지금 있는 거라서 그 전환이 되게 큽니다. 예. 자, 이거를 AI 도입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일단 업무를 분해를 해야 돼요. AI는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업무가 AI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 건지, 어떤 업무는 그냥 인간이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는 섞어서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분해한 것마다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프로세스를 재설계를 해야죠. 이게 구조를 재설계를 하든, 프로세스 재설계를 하든, 뭔가를 도입을 하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안착화를 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도입은 실제로 스텝 3에서 해줘야 시행착오를 적게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기도 전에 일단 기술부터 받아들여. 예. 그러면 당연히 스텝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AI는 직무와 태스크, 어떤 방식으로 일을 수행할까 이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 직무라는 거하고 이 태스크라고 하는 걸 약간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직무는 책임의 집합체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개인은 하나의 직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해당하는 직무의 결과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직무 안에는 무수한 태스크들이 있어요. 태스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행을 하다가 보면 그 수행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책임지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잡이라고 좀 보면 되는 건데 AI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AI는 책임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는 태스크 단위로 일을 하게끔밖에 안 돼요. 물론 뭐 더 발달을 하면 어떤 좀 미래학자나 이런 쪽은 AI 스스로가 여러 가지 과업을 넘어서 그 개인, 그 AI 자체가 하나의 회사의 군집체가 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긴 합니다만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안 왔으니까 뭐 지금 현실을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책임까지 물을까? 이건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요. 그래도 실행의 최소 단위로 AI는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만약에 마케팅 팀장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보다 그 직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AI는 마케팅 팀장을 대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마케팅 팀장이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은 AI가 할 거고 어떤 것들은 AI가 초안을 잡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하게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엔 AI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예. 아, 자, 마케팅 팀에서 AI를 좀 도입을 해서 효용성을 높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케팅 팀이 AI를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팀의 수많은 과업들, 그게 만약에 한 50 몇 개의 과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10 몇 개는 AI가 그냥 자동으로 하게 합시다. 아, 그 중에 한 8개는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는 뭔가를 합시다. 이 영역은 그냥 데이터를 모으는 거 정도만 하고 마지막에는 다 사람이 합시다. 뭐 이런 등등으로 이게 쪼개서 역할이 돼줘야 실제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거를 AI가 수행을 하게 할 건지, 그죠? 어떤 거는 보조 기능만 하게 할 건지, 어떤 건 온전하게 사람을 하게 할 건지, 뭐 이런 형태를 모델을 해서 그 과업을 분류하고 적합성을 어떤 쪽인지를 좀 따져봐 줘야 효용성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분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분담을 해서 그거를 일종의 전체 판을 짜고 어떤 효과를 볼 건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직무 설계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이디어는 나왔으니까. 예.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흐름 중에 이제 첫 번째 업무 분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업무를 어떻게 분해할 건가? 왜냐하면 오늘 오신 대부분의 분들도 직무를 분석하는 거는 익숙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과업을 분해한다라는 건 그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뭐 직무기술서 안에 그 안에 과업들을 뭐 써놓긴 하지만 그 과업을 의미 있게끔 분석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 거의 없었죠. 예. 자, 그럼 업무를 어떻게 분해를 할 건가? 그냥 하나 가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300명 정도 되는 뭐 제조업 정도라고 해볼게요. 뭐 가상으로 뭐 어떤 거 할까요? 뭐 예를 들면 신발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그런 제조업에는 직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예. 직무 수가. 실제로 직무 평가라든가 직무 재설계 같은 거 보통 할 때 한 300명 정도 제조업에다가 만약에 직무를 이렇게 쭉 분류를 하잖아요. 예. 뭐 대분류, 뭐 중분류, 소분류 뭐 이렇게 했을 때 소분류까지 가면 100개 이상 나와요. 예. 300명 중에서도 1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예.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거 직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개나 120개 정도가 좀 나와요.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냥 하나의 딱 직무 하나만 좀 빼볼게요. 만약 그 중에 회계 담당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회계 담당자는 몇 개의 과업을 할까?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이거 한번 쭉 나열을 해본 거예요. 예. 대략 적게 잡아도 한 30개, 많이 잡으면 60개, 더 많이 잡으면 100개까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 소소한 것까지 다 따진다라고 하면. 보통 직무기술서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과업을 쓸 때 쓰는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흐름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자, 한 300명 되는 조직에서도 직무수 120개, 과업수 60개, 합치면 7,200개의 과업이 나와요. 이 7,200개의 과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게 이게 좀 현실적일까? 예. 그죠?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 조직이 더 크거나 뭐 그런 기업은 아예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그동안에는 최소 단위를 대부분 직무로 잡았기 때문에 직무 안에 있는 과업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과업을 표준화를 하겠다라든가 과업을 모델링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했거든요. 직무 정도만 그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이제는 과업도 그게 좀 필요합니다. 네. 자. 과업도 잘 보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과업 중에 결산 보고라는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결산 보고라는 과업으로 좀 보게 되면 결산 보고라는 건 일종의 결과잖아요. 그죠? 결과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업을 분류를 할 때 결과 중심으로 분류를 해버리게 되면 AI랑 또 꼬여요. 왜냐하면 결산보고라는 걸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수집도 해야 되겠죠. 그럼 데이터 수집을 할 때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텐데 잘 주는 사람도 있고 항상 늦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때에 따라서 일부러 좀 통화를 해서 저분은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라고 하면 해당하는 뭐 그러한 분이 있으면 그걸 미리도 하기도 하고 조금 톤을 높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고가 됐을 때도 중요 시사점이라든가 이런 등등, 특히나 경영자는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라고 하면 보고서를 쓰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 판단해서 기획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거를 그냥 AI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럴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AI가 과업을 한다라는 건 과업의 행위를 하는 거지 과업의 결과를 한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위 중심으로 과업을 디자인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럼 행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행위다라고 하는 건 겹침이 있어요. 중복됩니다. 예를 들면 관계자에게 뭔가 어떤 정보를 좀 취하기 위해서 관계자의 특성에 따라서 뭔가를 판별한다라면 판별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 행위는 꼭 이런 결산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델링을 해놓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압축해서 이런 과업의 일종의 인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7,200개를 정말 무식하게 분석하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태스크 인벤토리는 행위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면 많이 압축이 좀 돼요. 그러면 직무 그룹, 그러니까 큰 단위로, 예를 들면 영업 직군, 뭐 예를 들면 여기 연구개발 직군, 또는 뭐 일반 관리 직군, 뭐 이렇게 그냥 하나의 직군마다로 저희가 모델링을 해봤을 때는 많아야 한 150개 이내로 이제 이게 형성이 좀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그런 과업의 조합으로 해당하는 직무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인벤토리만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그 모델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좀 작업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보통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태스크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 중심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행위 중심의 과학 분석은 그동안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각각마다로 이제 진단을 해나가기가 좋죠. 이 행위의 과업은 실제로 이제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제 자동화가 좀 가능하겠다. 요 형태는 실제로 AI의 보조를 좀 받아서 초안을 받은 다음에 인간이 무언가를 하면 되겠다. 이거는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마지막에는 무조건 사람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뺄 수가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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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위 중심의 태스크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정밀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아토믹 뭐 이렇게 좀 분석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요. 과업을 굉장히 좀 촘촘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할 일, 좀 뭐 AI가 할 일 이런 걸 좀 구분하고 플로우를 디자인을 할 때도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단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AI 에이전트를 쓰거나 이럴 때 그 플로우를 잡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AI를 잘 도입을 해서 잘 쓰려면 워크플로우를 잘 짜야 돼요. 네, 그죠? 그 기술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워크플로우를 짤 건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업 단위가 나왔다라는 건 실제로 연결점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이게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업 단위로 인벤토리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걸 약간만 응용을 하면 스킬 인벤토리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 과업별에서 어떤 스킬과 어떤 지식이 요구가 되는지, 그런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건지, 우리는 해당하는 뭐죠? 직무를 수행을 하려면 해당 과업에 연결되는 그 스킬이 어느 정도 수준이 요구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해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이제 패러다임 전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 다음 프로세스 이제 적합성 진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이렇게 이제 과업을 분해를 했으면 그 과업을 가지고서 어떤 영역을 뭐 AI한테 시킬 건지 어떤 영역을 이제 인간한테 시킬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약간은 좀 모델링이 좀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AI, 이거 어디부터는 인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구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요건 뭐 저희 모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상식선에서 이 정도의 구분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이제 네 가지 모델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 축은 말 그대로 그냥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죠? AI가 아예 독립적으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기술이 발달을 하면 이 자동화 영역이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AI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어시스턴트 해주는 건데 이걸 보통 증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전체 맥락은 사람이 가져가는데 AI가 압도적인 능력이나 지식 같은 걸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이 되는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 주거나 보고서의 기본 초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서 마지막에 조정해서 뭔가를 한다라든가 디자인 시안이 어떻게 나오면 그 나온 걸 가지고서 마지막은 어떻게 한다. 이게 다 AI 보조 영역에 가깝죠. 100% 그런 종류를 맡기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이에요. 이런 영역은 어찌됐건 사람이 해야 돼. 뭐 이런 겁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서요. 그 어떤 이제 텔레마케터라든가 뭐 이런 어떤 영역에서 실제로 AI에게 맡기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인간이 하는 게 나을 건지 이 실제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했더니 감정이 약간 고도화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사람이 실제로 통화를 하고 AI가 옆에 모니터에서 그 대화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적절하게 코칭을 해서 이렇게 뭐 캄다운을 하는 뭐 이런 거를 코칭을 해줬을 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영역은 그냥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빼고 그냥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영역도 분류를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책임 및 판단. 이건 뭐냐면, AI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상 이거는 그냥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그냥 무조건 인간이 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보보안과 관련된 어떤 테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AI가 다 자동화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 회사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지막엔 사람이 다 그거를 판단을 하겠어. 뭐 이러면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영역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일들은 1번, 2번, 3번으로 분류가 좀 될 거고요. 4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걸 좀 하나씩 좀 보면요. 예. 예시까지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자동화의 영역은 자, 여기 뭐 영수증 전산 입력, 뭐 경비, 처리, 뭐 표준화된 양식에서 데이터 추출, 뭐 통상 이야기하는 예전에 이제 RPI나 뭐 이런 쪽에서 RPA 같은 거에서 했던 뭐 그 영역하고 비슷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엔 AI를 우리가 좀 도입을 해서 이제 나중에 결과로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우리가 핵심 업무에 더 집중을 하자. 특히나 이제 고직급으로 올라가면 뭔가 좀 정책적인 거라든가 전략적 판단이라든가 그 각각의 그동안의 노하우로 쌓였던 인사이트를 활용을 한 어떤 종류의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단순 반복적이고 무언가를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조금 더 후배들이나 이쪽에 좀 맡기거나 AI에게 넘기고 당신은 거기서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일을 해주면 좋겠어. 이게 이제 기본 아이디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통상 이야기하는 비핵심 업무, 반복 처리하거나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안 하면 펑크가 나요. 안 하면 사고가 난다는 뜻입니다. 통상 핵심 업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뭔가를 고민을 해서 뭔가 더 수준 높은 일을 하고 뭐 이런 종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안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네. 안 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괜히 고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고참이 되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인 업무에 이게 매달리는 게 뭐냐면 후배가 만약에 없으면 그 일을 누군가 안 하면 그냥 펑크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직급자에서 그런 일을 해서 이걸 통상 문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AI 자동화와 관련된 요 테마는 이게 완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아서 약간이라도 오류가 100에 하나, 200에 하나만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커집니다. 예. 그래서 AI 자동화만 너무 기대해서 AI를 도입하는 방식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냥 쉽게 또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도 회사 내에서는 이런 RPA라든가 ERP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에서 어쨌든 계속 플로우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검증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을 쓰는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걸 다 갑자기 없애버리고 나서, 아, 이젠 AI 도입을 했으니까 AI 워크스페이스를 뭐 도입을 해서 그런 거는 다 자동화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거 곤란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 전략도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 터지면 무조건 커지는 거는 정말로 정밀하고 보수적으로 도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핵심 업무에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핵심 업무에서 뭔가를 해서 예를 들면 영업 담당자다라고 하면 고객을 잘 분석을 해서 이제 사전에 다 자료를 준비해서 내가 인사이트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역제안을 해야 돼. 이게 핵심 업무 중에 하나야. 이거는 안 해도 펑크가 안 나요. 이런 종류는 AI랑 붙었을 때 효과가 큽니다. 예. 그죠? AI가 약간 사고 치더라도 인간이 보조가 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생산성이 나오면 그게 품질로 올라가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사실상은 더 핵심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자동화에만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좀 또 다른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역, AI 보조 영역, 여기가 오히려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예, 그죠? 그리고 AI 보조를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 해당하는 기업이라든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AI가 병렬로 같이 학습을 해서 통상 상향 평준화된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지게끔 진행을 하면 부족한 인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 정도의 수준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AI의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짤 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좀 잠시 후에 드려볼게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인간 중심. 그죠? 인간 중심은 특히나 관계적인 거라든가, 그죠? 실제로 소통적인 거라든가,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을 해야 돼라는 인식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기 때문에 안부 전화를 하는데 그냥 이제 뭐냐, 이 음성 인식 뭐 이런 게 다 된다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맡긴다. 뭐 아예 의미가 떨어지는 거라서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영역들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결산을 보고를 하기 위해서 현장의 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바쁜데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경리 담당자가 요청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는데 요청을 현장에 요청을 하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뭔가가 좀 바쁘기도 하고 해서 경영이나 이런 쪽에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좀 해줘야 이 트러블이 좀 덜 난다라고 해볼게요.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동화하는 게 과연 나은 건가? 그러면 때에 따른 최소한의 그런 이제 부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는 프로세스에서 일부러 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근데 오히려 이제 현장이 너무 고압적이고 되면 당연히 이제 자동화해서 그냥 그러한 이제 그걸 차단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영역에서는 감성을 터치를 할 건지, 어떤 거에서는 그냥 효율적인 기계적 처리가 더 나을 건지에 따라서 이런 걸 판별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죠? 이 마지막에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요. 예. 그리고 그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의 하이라키도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위치에서는 그런 판단과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위치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는 건 당연히 여기서도 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죠? 자, 이 네 가지 모델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까지 이제 실제로 그럼 AI 적합성을 어떤 모델로 좀 적용을 하는가 뭐 이런 건데요. 예. 자,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할 때도요, 방법론은 크게 두 종류로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제시를 했었던 태스크 인벤토리를 미리 다 구성을 해서 우리만으로 모델링을 다 구성을 하면 태스크 인벤토리마다로 그냥 적합성을 판단하면 돼요. 예, 우리가 만약에 한 150개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거는 요거는 뭐, 그 휴먼 오버사이트로 좀 판단하겠다. 요거는 뭐 어시스턴트로 판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이제 모델 없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판별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약간의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어서 이 판별의 모델도 조금 필요로 합니다. 저희 거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의 좀 핵심 중에 하나라서 이게 통째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미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계산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모델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가 어떠냐, 클린한 데이터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임팩트도 봐야 되고요.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마지막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식을 좀 기반으로 해서 몇 점 이상은 뭐 쪽으로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 검증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단을 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적합성을 이제 판단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재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도입의 효과들을 보는 이 영역이겠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 설계는 이 진단을 하고 나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번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쪽은 아니라서 그냥 예시만 좀 보여드리고 좀 요거는 아마 나중 그 제가 요 2탄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런 과업 중심으로 좀 돼 있었던 걸 가지고서 각각의 인사 영역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뭐 아마 그런 주제로 또 세미나를 한번 좀 기획을 하면 또 초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직무를 당연히 그동안에 직무 정의나 R&R이라든가 이런 걸 했었던 걸 태스크 기반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직급 체계라든가 이런 종류도 이게 많이 바뀔 겁니다. 예.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특히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과업 형태가 되면 이게 정말로 다이나믹하고 구현할 수 있는 게 이 무궁무진하게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 한 명이 직무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직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되게 많아요. 결합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면 바꿀 수가 없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이걸 과업 단위로 분류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죠. 예. 그리고 당연히 조직의 구조라든가 재설계 방향이 많이 변할 겁니다. 예. 그거는 하나 그냥 언급만 좀 해드리면, 자, 예를 들면요. 어떤 회사에 단일한 직무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볼게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의 사업에 속해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그냥 엔지니어를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좀 쉽게. 만약에 프로그래머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게 많은 어떤 조직에서 이 해당 회사가 뭐 ERP나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회사인데 여기가 공공사업 쪽에 있는 공공사업부가 따로 있고 금융 쪽으로 하는 금융사업부가 따로 있고 또는 제조 쪽에 있는 쪽을 상대하는 제조가 따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엔지니어들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각각의 사업부에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는 금융 쪽에 뭔가의 변화의 그런 흐름이 많아서 그쪽에는 프로젝트 수가 많아요. 근데 공공은 최근에 뭐 어떤 일 때문에 거의 없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업부마다 인력을 다시 재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죠? 그러면, 좀, 그 몇 명은 이쪽으로 좀 옮겨줘. 뭐면 또 거의, 이해관계에서 이게 복잡해요. 실제로는 게, 그래서 인력 효율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SI 업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는 인력을 뽑을 때 굉장히 최소한으로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사업이 약간만 좀 줄어들어도 그 인건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방식이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요, 그 사업마다로 고정적으로 일하는 고정의 인력, 그러니까 그 산업 사이트에 되게 어울리는 인력, 그 다음에 단순 코딩만 하는 인력들은 어딘가에다가 같이 묶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제 기술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좀 묶어놔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각각 프로젝트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좀 가면 사업의 유연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조금 더 유연하게 채용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걸 기업들이 소화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까다로운 이유는 직무 하나가 사람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로웠는데, 만약에 태스키 기반으로 이걸 분류를 하면, 태스크하고 사람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직무하고 개인은 1대1의 관계인데, 태스크하고 사람은 다대다 관계거든요. 그럼 조합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조직 재설계라든가 업무의 흐름을 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뭐 엄청날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핵심 인재를 좀 분류를 하는 방법론이라든가 당연히 또 핵심 업무, 비핵심 업무를 분류해서 최적화를 좀 진행을 한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숙제를 기반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AI 도입까지 하면 일거에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는 게 효과적일 거고요. 아직은
뒤쪽에 우리가 최적화할 것들에 대한 테마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우리는 빠르게 내부의 업무를 좀 분석을 해서 AI를 좀 도입을 해서 정상화를 좀 시키겠다라고 하면 앞부분에 이제 분해하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도입을 하는 영역에 많이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자, 이건 이제 툴 도입에 대한 정말 이제 기술 도입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사실상 저는 뭐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쪽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큰 그림 위주로만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좀 AI를 처음에 이제 기업 단위에서 많이 도입을 할때 그런 시스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그런 시스템 업체에서 갖고 있는 그냥 모델을 도입을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ERP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어떻게 그냥 얹어보자. 그걸 스텝 바이로 늘려나가자. 뭐 이런 방식으로 많이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AI 모델도 약간 좀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방법이 유효하다라고만 좀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투트랙 전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좀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 하면 펑크 나는 일 있잖아요. 정확해야 되는 거, 정확한 수치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영역은 AI 자동화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영역을 그냥 AI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알다시피 AI는 자칫하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존의 시스템에다가 AI를 그냥 이식시키는 방식이 이쪽은 더 낫습니다. AI 일부 모듈만요. 보통 이제 API라고 하잖아요. 그 영역만 넣어서 중간에 데이터를 할 때 그 검증을 하거나 이런 형태 또는 이 자동화 영역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좀 시킨다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효과 적금 이게 이제 트랙 1이에요. 트랙 2는 뭐냐면 그런 이제 ERP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또 API 설계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기성품 그냥 쓰면 돼요. 기성품을 우리에게 맡겨서 쓰는 영역은 그거대로 좀 출발을 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그럼 우리만으로 이건 합치시켰다면 이제 합치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고 빠르게 무언가를 하기에도 나을 겁니다. 이 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저런 ERP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뭔가 우리가 증빙 서류를 내야 될 때 뭐 사진도 있고 데이터도 뭐 끌고 오고 뭐 이런 등등을 ERP를 전체를 다 다시 설계하라는 건 힘들잖아요. 그럼 일부의 그런 모듈에다가만 이제 API를 이식해가지고 하면 금방 이게 자동화에서의 효과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 너무 낙후돼 있다라면 아예 그냥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자동화 영역은 이런 방식, 인베디드 API의 이런 방식이 좀 하나의 방안일 거고요. 또 하나, 실제로 이제 AI가 보조해줘야 되는 역할들은 최근에 AI 에이전트들이 워낙에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폐쇄적인 상황에서의 이제 그런 데이터 학습이라든가 그 기업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은 그냥 에이전트를 기성품을 좀 사용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자산화할 때도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좀 가는 방식? 뭐 이런 게 이제 효과적일 거고 어차피 이런 모델은 몇 개 없어요. 뭐 그냥 눈에 띄는 세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의 격차에 따라서 뭐 약간씩은 좀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다 구현은 좀 가능하니까 에이전트 쪽으로 좀 갈지 아니면 기존의 ERP에다 업데이트하는 거를 갈지 이 양쪽을 좀 투 트랙으로 가는 게 기본 형태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오신 회사들 보면 중견기업이 좀 많거든요. 아예 뭐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쪽은 뭐 더 복잡한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통상 이제 수백 명 단위 정도의 기업에서 할 때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 아마 가장 효용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할게요, 이건. 예. 이제 그걸 위한 거야. 예. 이건 이제 아예 시스템을 내재하는 거 이제 그 정확한 거, 그 ERP에다가 연동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는 거, 이거 이제 넓게 하는 거. 이게 보통 이제 워크스페이스나 뭐 이런 종류 많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이건 뭐, 분 AI도 있고, 그 구글에도 있고, 또 클로드도 있고, 뭐 다양한 쪽이 있으니까 그런 것 중에 이제 맞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케이스 연구야. 이제 실제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서 파일럿 했었던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예.
일단 AI 도입에서 이제 이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효과가 좋은 건 단일 직무에 이제 인원이 많이 있어서 효율화를 했을 때에 극대화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좀 갖고 온 사례는 좀 영업직이에요. 영업직이고 정확하게는 제약 영업.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그 해당 회사가 영역이 이제 치과 의료와 관련된 그런 쪽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쪽에도 있나 모르겠네요. 제약회사, 제약회사가 그래도 조금 이야기가 조금 좋거든요. 네, 있어요.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는 좀 빼고,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배경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제약 영업을 보통 이제 MR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냥 영업 담당자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쨌든 제약 영업에서 이제 이분들은 끊임없이 의료진들을 만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료진의 그 뭐죠? 모니터,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약을 처방하거나 뭔가를 처방을 할 때 그 처방의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 제품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걸 보통 코딩한다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요. 그걸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신규 영업을 한다라는 뜻은. 그죠? 또는 기존 영업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효과성을 계속 뭔가를 좀 높이거나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같은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약품을 해당하는 쪽이 더 많이 처방하게끔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런데 점점 더 의료진들이 대면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좀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이 안 들면 안 만나고 싶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뭐죠? 이런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MR들에게 또 많이 요구가 좀 되거든요. 또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도 많고 이런 제약업체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쪽은 요구하는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산업도 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로 계속적으로 빨리 좀 전환도 좀 되고 무엇보다도 해당하는 그 MR, 즉 영업 담당자가 그 관련된 우리의 그 뭐죠? 그런 약품이라든가 그런 기기와 관련돼서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거의 임상의 결과가 어땠다, 이게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어떤 이런 것까지도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좀 높아져야 의료진을 좀 대상으로 뭔가 대화를 할 때 의료진이 그런 거면 한번 좀 설명 좀 이게 좀 가능하다 보니까 기업마다 다른데요. 어떤 데는 그냥 MR 자체에게 그냥 그걸 맡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별도의 학술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을 해서 거기서 생성된 걸 가지고 활용하게끔 한다라든가 어떨 때는 학술팀이 직접 붙어서 설명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상황에서 그런 MR들을 이제 분해를 해본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전략 수업과 관련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패턴을 분석을 하고 이제 그 자기가 권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인천 지역에 어디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좀 아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이들 관련된 거에 처방들이 어떤 게 좀 많구나.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기 영역일 테니까. 그걸 누군가 해주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대면 영업도 해야 되고, 그럼 해당하는 원장을 어떻게 그 사람의 특성이라든가, 요 사람은 요 타이밍에서 보통 이제 한가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하고, 그 다음에 행정 처리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걸 과업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 이 지역 처방의 패턴 분석을 하는 것들도 과제를 좀 봤더니,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MR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회사에서도 정책적으로 계속 그 활동을 많이, 그 행동량을 가장 많이 썼으면 하는 건 그 원장 맞춤형의 어떤 디테일링을 한다라든가 또 핵심 오피니언에 대해서 뭔가를 좀 관리를 한다라든가 이쪽의 영역에 대한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이쪽의 영역이 작아요. 활동량이 너무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매일 하는 일보고 같은 거라든가 정산한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체 업무에서 거의 2, 30% 이상을 저쪽에 썼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등등의 이제 과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
AI 도입과 연결을 해서 이 과업들을 어떻게 재분을 할지를 이제 짠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되잖아. 이게 뭐 사람을 자를 이런 게 아니라 그 줄어든 그것만큼으로 이제 좀 더 핵심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좀 많이 써라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같이 병행한다라는 흐름으로 이제 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델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화는 어떤 거를 할 건가. 그래서 방문 보고서라든가 이거는 기존에 여기가 이제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시스템 안에다가 AI의 자동, 뭐죠? 음성하면 이게 텍스트로 받은 다음에 정리해주는 그 모듈을 좀 넣어서 요거를 많이 간소화를 시켜서 이게 좀 빠르게 가게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보고 받는 사람도 너무 그거에 좀 집착하지 않게끔 거기에 뭐 글자 오타 났다라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덜 신경 쓰게끔 하는 이제 풍토로도 이렇게 많이 전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쪽에서는 그 병원이나 그 원장의 스타일 거기에 뭐이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 논문의 요약을 하는 것도 스타일마다로 약간씩 좀 변화해서 한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이 보조 역할로 좀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입도 뭐 실제로 이제 상품도 아예 하면 그거는 그 안스로픽의 그 뭐죠? 그 API를 기존의 시스템에다가 넣어버렸고, 마찬가지예요. 그 클로드가 안스로픽이니까. AI 도입 전략도 클로드의 스킬 라이브러리를 해서 거기다가 폐쇄적 학습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걸 학습을 좀 시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 인간 중심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냥 모델. 그래서 여기는 원래도 이제 요거 도입 전에도 제미나이를 이제 직원들에게 같이 이제 공용으로 좀 쓰는 게 있어서 그냥 그거 그냥 사용하게 해서 이제 좀 일부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킬 라이브러리 학습을 해서 거기에서 이게 리스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연결된 법 쪽만 이제 조금 더 수해서 이제 오류 안 나게끔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서 많이 효과를 좀 봤던 거는 앞부분에 이 자동화 영역하고 이거 AI 보조 영역이 이제 효과가 좀 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모델도 기존에를 분석을 했을 때는 이게 뭐 그냥 큰 윤곽으로만 표현을 한 건데 기존 행정 처리라든가 이런 종류가 많이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약품을 설명을 한다라든가 매뉴얼처럼 그리고 관계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좀 잘 안 했기 때문에 바뀐 형태에서는 이제 목표치를 좀 바꿔서 기재 행정 처리의 업무는 확실하게 줄여라. 그리고 그런 이제 핵심 고객이라든가 이런 관계 형성하거나 이런 쪽에 모든 에너지를 좀 다 쓰게끔 이제 그 업무 배분을 하고 관련된 거를 이제 KPI를 줬죠. 행동량 KPI를 줘서 그쪽에 이제 횟수라든가 이걸 압도적으로 많이 늘려줬고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기계적 행정 처리는 이제 이쪽에서 좀 뺐기 때문에 이 꽤 효용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로드맵에서 이게 파일럿으로 좀 진행을 했던 게 그쪽에서 이제 효과를 나면 이제 전사적으로 좀 확대를 하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했었던 거라서 어쨌든 파일럿까지는 이제 진행을 했고 현장에서도 이거를 좀 잘 쓰고 있는 뭐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실제로 시스템 업체가 붙은 거는 그 관련된 API를 했었던 영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앞부분부터 과업 분석하고 뭐 이런 영역들을 이제 진행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흐름이에요, 보통.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MR을 중심으로 하고 그거를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 해당하는 회사가 이제 치과 쪽만 이게 여러 쪽이 있다 보니까 MR을 전체로 확대를 하고 그걸 이제 더 확산해 나가는 뭐 이런 등등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여지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제가 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좀 브리핑을 좀, 자, 이러면 일단 공식적인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